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자만 월 500만 원입니다. 경매 물량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금리 시대에 쌓아올린 유동성의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끌 세대의 5년 혼합형 금리가 변동 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자가 2%에서 6%로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둘째,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가계부채 폭발, 신용갭 세 가지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지금은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절벽을 넘어선 강제 퇴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과거 상승기에는 대출이자가 올라도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이 꺾였어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나가는 엑시트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역대급 경매 물량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29만 건에 육박하는 경매 수치가 나왔어요.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의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1년경 초저금리 때 영끌에 나섰던 분들이 문제예요. 5년 혼합형 금리의 변동 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자가 2%에서 6%로 수직 상승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금리만 내려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은 단호하면서도 괴롭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몰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 한미 금리 역전과 환율 문제입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 유출 위험은 커져요.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물가 폭등과 국가 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예요. 둘째, 가계부채의 질식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뭐가 벌어질까요? 잠잠하던 부동산 투기 수요와 가계부채가 다시 폭발할 겁니다.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부채로 부채를 막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해요. 금리를 내려서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과거에 누린 과도한 유동성의 대가입니다. 셋째, 신용갭의 경고입니다. 신용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과도하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과거 IMF 때와 금융위기 때보다 높았어요. 현재 수치가 낮아진 것은 경제가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들의 변화예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전세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정부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은행 스스로도 BIS 자기자본 비율을 관리하며 생존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제 가계대출로 돈을 버는 무의도식형 금융 대신 기업과 산업에 돈이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요하고 있어요. 위험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은 줄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대출로 자금의 물줄기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영끌족이에요. 이분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리며 더 높은 시장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에요. 기억하시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가 만기 연장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들이 감정가의 20%에서 30%에 낙찰된다는 것은 나머지 70%의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해요. 이 손실은 결국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과 은행의 건전성을 갉아먹을 겁니다.
분양 침체가 계속되는 한 PF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누가 손실을 떠안느냐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이 많은 분이라면요, 지금 당장 부채 비중을 점검하세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40%를 넘기고 있다면 빨간불입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라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지금의 고통이 크더라도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는 길입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요,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합니다. 핵심지의 우량 자산은 유동성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핵심지의 부동산이나 부실 PF 사업장 인근의 자산은 철저히 외면받을 거예요. 오르는 곳과 메마르는 곳이 완전히 갈라지는 양극화 시대가 왔습니다. 미래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은 손실이 적을 때 정리하는 게 현명해요. 현금을 가진 분이라면요. 지금은 현금이 왕인 시대입니다. 시장에 왜곡된 금리 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고금리 예적금과 우량 채권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진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누려온 저금리와 고유동성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예요. 자산시장의 환상에 취해 소득 범위를 넘어선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이들에게 금리 6%는 가혹한 성적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세요.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유동성의 파티가 끝난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